이 삶은 내가 원한 삶인가? 어떻게 사랑하며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잘 떠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안녕하셨습니까? 가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조용한 부엌 창가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한 작가의 사유가 시작됩니다. 지지 않는 하루, 서재 이혼시키기 이후 세 번째로 마주한 이화열 작가의 신작 고요한 결심은 끝을 준비하는 용기라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작가의 글을 2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암투병의 시간을 지나며 쓴 일상과 생각을 기록했던 지지 않는 하루,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면서도 자아를 잃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글 서재 이혼시키기. 그 2권의 책을 통해서 이미 저자의 섬세한 시선과 위트 있었던 문체를 기억합니다. 파리지앵인 프랑스 남편 올비, 딸 단비, 아들 현비와 함께 살아가던 저자의 신작.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한달음에 읽어내려갔습니다. 묵직한 주제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기보다는 더 맑아졌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이 죽음과 존엄에 대한 책들을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클로징 때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작가는 시어머니 아를레트가 스위스 조력 사망기관에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안락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왔어요. 근데 최근 국내에서는 안락사의 뜻이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조력사 또는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로 병행되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락사나 조력사 모두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스위스 기관에 죽음을 승인받는 일과 국경을 넘는 일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아를레트는 병 때문이 아니라 존엄의 상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고자 했던 시어머니의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삶의 주체성을 조금씩 잠식해가는 노화의 과정 속에서도 삶에서의 존엄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이 책 고요한 결심은 조력사나 안락사에 대한 찬반을 다투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물어요. 나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살아온 대로 죽는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단호한 사람은 단호하게. 이 책 고요한 결심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잘 살아가는 법을 들려주는 책. 삶의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묻는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본문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샴페인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장례식장에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죽음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운 나쁜 남의 일인 양 여긴다. 뉴스와 책, 드라마 속 죽음은 언제나 타인의 이야기다. 우리는 죽음을 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믿지는 않는다. 몽테뉴는 철학이란 곧 죽음을 배우는 일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걸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아마도 늙음이라는 비가역의 시간을 통과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이별과 애도를 겪으면서 불청객의 숨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게 되는지도 모른다. 1년 전 시어머니가 조력사를 선택하셨다. 말기암도 중증 질환도 아니었기에 그 결정은 큰 충격이었다.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의 슬픔에는 죄책감이 뒤섞인다. 석 달, 막막하고 무기력했던 시간 동안 마지막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는 물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몇 년 동안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깨닫는다. 삶이 다르듯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는 것을. 어떤 이에게 삶은 죽지 않으려는 욕망이지만 또 어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문장이 되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인간다움이라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본능을 내려놓았다. 체념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으로 남고자 한 신념이었다. 삶의 궤적이 뒤틀릴 때, 죽음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죽음을 둘러싼 시간 속에서 남겨진 자는 질문하고 길을 고르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된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고자 했던 한 존재의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는 삶의 주체성을 조금씩 잠식해가는 노화의 과정과 그 안에서 지켜내야 할 존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모두의 운명인 늙음과 죽음을 일상의 언어로 기록하고 싶었다. 조력사는 말 그대로 도움을 받는 죽음이다. 떠나는 자에게는 선택의 결심이, 남겨진 자에게는 감정과 윤리의 몫이 남는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살아내야 한다. 죽음을 둘러싼 윤리와 제도의 경계 위에서 살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 사이에 끝까지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남기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붙들고 싶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마지막을 기다리며 목요일마다 샴페인을 열었다. 그건 축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을 붙들려는 작은 의식이었다. 고요한 결심은 작별을 준비하면서 보낸 시간, 죽음이 일깨운 삶의 감각을 기록한 글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프랑스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는 이렇게 썼다. 죽음이 생명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있어도 살아있었던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필멸자에게 주어진 복수이자 위안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살았고 행동했고 사랑했다면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삶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때로는 그 가장 깊숙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그녀는 떠났다. 그녀가 남긴 다정한 침묵은 이따금 낮은 목소리가 되어 묻는다. 이 삶은 내가 원한 삶인가? 어떻게 사랑하며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잘 떠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제 고요한 결심을 여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건넨다. 2025년 8월 이화열. 가불된 애도. 늦은 오후 집을 나선다. 자동차로 겨우 15분 거리인 시어머니 집이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노환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면회 가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처럼 웃고 말하려면 마음 바닥에서 에너지를 길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차하고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오르막길에 체리나무 사이로 봄 햇살이 비친다. 문득 4해 전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기억이라는 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가끔 시아버지 제라르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 그래? 올비가 가볍게 묻는다. 음, 저 무심한 남자. 기억 속에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알까? 아파트 문 앞에서 가져온 열쇠를 돌리기 전 올비는 먼저 초인종을 누른다. 열쇠를 잊어버린 날은 초인종을 눌러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영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거실 안쪽 괴종식의 아래 소파에 아를레트가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다. 라디오를 켜놓은 채 잠이 든 모양이다. 나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챙겨온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 송아지 스튜, 전날 만든 피자. 아를레트는 아들이 만든 담백한 피자를 좋아한다. 올비는 오디오북 파일을 그녀의 리더기에 옮긴다. 책과 음식, 그녀를 위한 일주일분의 양식이 채워진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녀를 위해서 나는 소파 끝자락에 다가가 앉는다. 낮은 탁자 위에 사랑초 화분 잎사귀는 모두 떨어지고 한 줄기만이 겨우 남아 바닥을 향해 늘어져 있다. 낙상사고 후 등이 점점 굽어 땅을 향하고 있는 그녀를 보는 것 같다. 시간은 가혹한 방식으로 그녀를 세상에서 밀어낸다. 나를레트가 라디오 볼륨을 줄인다. 올비가 말했다. 잘 들어. 안느가 스위스에 등록을 했어. 나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시골집에서 휴가 중인 시누이 안느가 안락사를 등록했다는 말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과 함께 눈물이 터진다. 어머니의 죽음을 서류 하나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아를레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결정을 하면서 네가 제일 마음에 걸렸다.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녀의 얼굴을 본다.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을 훔치며 묻는다.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는다. 이건 삶이 아니야. 너도 알잖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이 고통을 끝내는 일이란다. 그녀가 삶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만 가슴을 파고든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한다.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잖니? 나는 완전히 의존적이야. 이건 삶이 아니야. 나는 다시는 병원에 들어가진 않을 거다. 행복하게 살았고 이 생에 미련이 없어. 이해할 수 있겠니?
고통을 이해한다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눈물을 훔치고 창밖을 본다. 거실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립 축구장에 운동복을 입은 클럽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전광판 불빛 아래 잔디는 오늘따라 유난히 파릇하다. 무심하게 흐르는 바깥 풍경이 이상하리만치 비현실적이다. 문득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다. 한밤중에 자꾸 눈이 떠진다. 마음 한가운데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를 깊은 터널이 뚫린 듯 공허하다. 잠을 청하려 몸을 뒤척인다. 아를레트. 그녀는 처음부터 내가 아를레트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다. 프랑스 시어머니와 한국 며느리.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관계였지만 마치 건강한 사람이 제 몸을 의식하지 않듯 편안한 습관처럼 30년을 지냈다. 둘도 없는 친구와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족과도 절연하는 일이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 관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만든 사과파이 같았다. 레시피도 맛도 다르지만 기꺼이 인정했고 좋아했다. 아를레트가 사라지는 걸 상상한다. 그녀의 목소리, 웃음소리, 켜켜이 쌓인 시간을 담은 장소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항상 저만치 있다고 생각했던 죽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건 갑작스럽다. 부엌 창가, 하얀 레이스 커튼 뒤에서 우리가 떠나는 걸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어주던 아를레트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제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나 보다. 나도 모르게 그녀가 떠난 뒤 남게 될 슬픔의 크기를 헤아리고 있다. 살아있는 존재의 죽음, 가불된 애도의 시간이다.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 내가 처음으로 존엄을 위한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건 20년 전 본 See Inside라는 영화 때문이었다.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라몬 샴페드로는 30년 넘게 침대에 누워 살아왔다. 그는 삶을 사랑하지만 타인의 손에 의해 유지되는 삶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페인 정부에 안락사를 청원한다. 라몬 곁에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 설득하려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 죽음을 택한 그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이기심인지 영화는 묻는다. See Inside는 안락사의 찬바를 넘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존엄이라는 감정의 복합성을 마주하게 만든 영화였다. 그리고 나는 그때 라몬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친구 앙투언의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명망 있는 생물학자였다. 그는 앙투언이 어렸을 적에 아들 셋을 불러놓고 말했다고 한다. 너희에게 꼭 해두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우리가 탄 배가 뒤집혀서 너희들과 엄마가 물에 빠진다면 나는 엄마를 구할 거다. 그 말은 9살 막내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겠지만 막내에겐 차가운 물 속에서 버려지는 자신의 모습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앙투안의 아버지는 평생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다. 70이 넘어서 아내는 중증 파킨슨병을 앓았다. 몸이 굳어갔고 의식이 흐려졌다.
5년간의 가망 없는 치료를 끝낸 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인도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몰래 아내에게 영양주사를 꽂았다. 아내는 의식이 없었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끔찍한 고통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다. 앙투안과 다른 형제들은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놓지 않기 위해서 잔혹했다. 연명주사는 2년간 계속되었다. 죽음보다 더 잔혹한 이기적인 사랑이었다. 한국에 있는 친구의 어머니가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뇌사 직전이라 심폐소생술은 가능하지만 가망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머니는 갈비뼈가 으스러진 채 돌아가셨다. 기록을 갱신하는 선수처럼 생명 연장에 몰두하는 병원. 생명보호라는 명분 아래 고통을 끝내려는 인간의 마지막 결심을 거부하는 시스템. 두 아버지의 집념은 그 구조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스페인은 2021년 조력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제페토의 무덤. 시어머니 아를레트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우린 같이 떠나야 했어. 65년의 세월은 한 사람을 먼저 보낸 뒤에도 우리라는 복수형을 그대로 간직한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존재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함께 떠날 수 없는 운명이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고 집행유예를 얻었다. 2년 반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다가 암이 재발했을 때에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89세. 이 치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의사도 가족도 그리고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죽음을 부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의무인 양 다른 선택이 없잖니 라고 말하며 항암 치료를 택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고유하듯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선택 역시 타인이 개입할 수 없다. 이미 공포에 질린 그에게 아무도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꺼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선택에 희생되었다. 마지막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고 그 선택의 끝은 너무도 익숙한 방식으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진 호스피스에서의 죽음이었다. 가족의 사랑도 돌봄도 말도 닿지 않는 곳. 두려움과 부정 속에서 스스로의 결정에 짓눌린 채 맞은 마지막이었다. 가족들이 시아버지 제라르에 유골을 뿌리자고 결정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망자를 기억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 우는 청개구리처럼 황당하고 슬퍼서 혼자 울었다. 베르 라시에즈 모지에서의 연결식은 조용하고 간결했다. 아를레트는 끝까지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다. 준비 없이 시작된 현비의 추모사는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조사였다. 사제도 재단도 없었지만 가족들은 각자 기억의 말과 이별 인사를 했고
제라르는 자신이 사랑으로 길러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을 떠났다. 화려한 화환도 장황한 의례도 없었지만 헤어지는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장 인간적인 장례식이었다. 제르르의 유골은 그의 소박하고 목가적인 삶이 있었던 모르방에 뿌려졌다. 겨울이 시작되는 강가의 햇살은 따뜻했다.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강물은 투명했다. 유골을 한 줌 쥐고 생각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죽는구나. 한 줌의 먼지뿐인데 대체 무엇을 그렇게 붙잡아 두려 했을까? 제르르가 떠난 뒤 아를레트는 시골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유골을 뿌리던 날조차 근처 호텔에 홀로 머물렀다. 장소의 기억과 추억이 그토록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유골을 뿌리고 파리로 돌아오는 A6 고속도로에서 그를 떠올렸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아내 침실로 가져다 주던 남편. 한 번도 아내 생일에 꽃 부케를 잊지 않던 사람.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농담처럼 아내에게 꽃을 그려주었다. 딸네 집에 들를 때면 혹시 딸이 세금 고지서를 잊었나 몰래 확인하던 아버지. 손주들을 위해 새 집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주던 할아버지. 나에게는 영원히 피노키오의 제페토 같은 시아버지였다. 망자는 산자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하게 묻힌다. 텅 빈 집. 호텔에서 나올 때 햇살은 사라지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협회는 호텔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고 했다. 아를레트는 아들의 팔을 잡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꼭 쥔 채 천천히 차로 걸어간다. 마른 나무 가지처럼 흰 그녀의 등, 두 사람의 시선은 나란히 땅을 향한다. 몽테뉴가 말했다. 자연은 죽음에 일부러 씁쓸함을 섞어 놓았다. 분별 없이 덥석 받아들일까봐. 옆 좌석에 앉은 아를레트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다가 몇 시간 뒤 이 자리가 빈 채 파리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스친다. 앙상한 그녀의 팔을 어루만진다. 협회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차는 간판도 표지판도 없는 회색 건물 앞에 멈췄다. 창고인지 물류센터인지 무심한 외벽은 안락사에 반대하는 단체나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려는 은신처처럼 보였다. 우리가 보는 건 보통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고 무겁고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선다. 천장이 높고 넓은 실내는 뜻밖에도 집처럼 아늑한 분위기였다. 협회 직원 세 사람은 모두 여자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한 직원이 자기소개를 한다. 친절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서 사려 깊은 인상을 준다. 우린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프랑스어를 맡은 직원이 간략히 정리된 아를레트의 생애를 낭독한다. 원고는 아마 올비의 손일 것이다. 죽음을 앞둔 시간, 행정의례처럼 요양문으로 읽히는 한 생은 숨결이 빠진 듯하다. 이제부터 죽음은 실존의 문제가 아닌 실무 절차다. 직원이 부드럽고 또렷하게 설명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조력사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아를레트는 망설임 없이 답한다. 위,
예라는 짧은 단어는 고통을 끝내겠다는 간절하고 단호한 수락처럼 들린다. 아를레트가 조심스레 침상으로 마지막 걸음을 옮긴다. 신발을 벗고 의료 침대에 앉았다. 간호사는 가벼운 말과 미소로 그녀의 긴장을 풀어준다. 주사 바늘이 팔에 연결된다. 두려움이 스며들 틈을 막아주는 듯한 다독이는 말투, 섬세한 손길이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 침상에 앉은 그녀를 팔에 안는다. 어쩐지 아를레트가 나를 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만다. 울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내가 울면 내가 힘들다. 빨갛게 달아오른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가 말했다. 알지?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지막 순간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소환해서 사랑으로 내 슬픔을 다독여준다. 눈물이 흐르는 그녀의 뺨에 마지막 비주를 난다.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 그곳을 빠져나온다. 올비가 아를레트의 어깨를 잡는다. 몇 년 전 아를레트는 내게 말했다. 가족들은 임종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란다. 나는 그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는 걸 원치 않아. 나는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을 때 그녀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자리에 지팡이가 보였다. 신발도 지팡이도 햇살도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다. 내가 현비를 출산했던 날이 떠오른다. 아를레트는 장미를 담은 화병을 들고 병원에 왔다. 그리고 아이를 한 번 안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떠났다. 그녀는 이제 나와 아무 약속도 없다. 다시 볼 기회도 말도 없다. 사라진다는 건 그런 것이다. 누구의 시간에도 더는 포함되지 않는 일. 나는 자꾸만 그녀의 자리를 바라본다. 햇살이 천천히 의자에 스며든다. 인간이 죽는 순간 정말 영혼의 무게 35g이 빠져나가는 걸까? 옆에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끝났습니다. 참 아주 결정적이신 분이었어요. 밸브를 여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인사 하실 거죠? 그녀는 목요일 오후 거실 한쪽 팔걸이 의자에 앉아 오디오북 헤드폰을 낀 채 꾸벅 잠든 모습 그대로였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이다. 끝내 편안하게 몸을 눕히지 못한 모습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고통을 주던 병든 몸은 이제 텅 빈 집으로 남았다. 존재에서 비존재로의 변화는 떠들썩하지 않다. 어찌나 가벼운지 턱없는 분을 지나치듯 조용하다. 내 팔에는 아직 소나기의 감촉이 남아있고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한데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실감나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안녕, 아를레트. 아직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춘다. 그녀라는 세계가 끝났다. 존엄과 맞바꾼 죽음. 그녀를 통해 살았던 내 존재의 일부도 함께 떠나보낸 것 같다. 문득
그녀를 통해 나의 죽음을 본다. 기억의 정원. 오래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몇 년 동안 아들의 방을 정리하지 못했던 한 남자를 기억한다. 방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들을 스스로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애도는 망자를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망자의 공간에서 함께 쌓였던 시간을 떠나보내는 일 또한 애도의 과정이다.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현비와 모르방 시골집으로 여행을 떠난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꼭 4년 만이다. 르그랑 가족의 시간이 층층이 쌓인 모르방 시골집은 마치 시할머니의 괴종시계처럼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하다. 50년의 세월, 집주인의 존재 방식은 가구와 집안 구석구석에 고유한 향으로 남는다. 마음의 기둥이 사라진 집, 벽난로에 장작불을 피워도 스며든 냉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한 시대가 끝날 때 느끼는 서글픔이란 아마 이런 것인가 보다. 죽음과 쇠락이 연상되어 이곳에 발을 딛고 싶지 않은 올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는 도망치고 싶은, 결코 상속받고 싶지 않은 과거다. 하지만 현비에게는 다르다. 붙들고 싶은 기억이다. 나는 그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간다. 우리는 늦가을 산책로, 들판, 호숫가, 눈이 닿는 곳마다 스치는 이야기들을 찬찬히 마음으로 어루만진다. 정든 공간과의 이별은 내 마음의 일부분을 함께 떠나보내는 일이다. 개구리 산책로를 내려오다가 현비에게 말한다. 이제 이 챕터를 넘기고 우리 이야기를 새로 쓰자. 현비가 고개를 끄덕인다. 늦은 오후 시아버지의 유골을 뿌렸던 강가로 향한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선선한 바람이 지난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아이들이 등지고 서 있다. 죽음을 떠남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흩어짐이다. 흙으로, 물로, 공기로, 기억으로.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할되어 세상 곳곳에 남는다. 언젠가 나 역시 그렇게 흩어질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기억과 삶의 방식으로 남는다. 나도 그렇게 세계의 일부로 돌아갈 것이다. 강가를 거닐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눈다. 현비가 말한다. 나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았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더 대단한 것은 그런 선택을 실행할 수 있었던 용기였고, 아이는 4년 전 할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보다 훌쩍 컸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슬픔을 견디는 감정 근육이 더 단단해졌다. 문득 기억이 쌓인 장소에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다독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원에 나와 별을 본다. 부서져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메운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라진 별빛이다. 어쩌면 그 사실이 이 밤하늘을 더 신비롭게 만든다. 내가 현비에게 말한다. 엄마는 한국에 가. 할머니 유골이 뿌려지는 날에는 없을 거야. 괜찮겠어요? 아이가 걱정스레 묻는다.
음, 너 아니? 난 할머니를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해. 후회 없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문득 아이가 저만 지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다. 스위스에서 시어머니의 유골이 도착하는 대로 베르라 시에즈 묘지 기억의 정원에 뿌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마음속 기억의 정원에 뿌려졌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자의 시어머니 아를레트가 꿈꿨던 고요한 결심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며 연명하는 대신 마지막까지 나답게 내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요. 며칠 전에 제 고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흔의 나이, 타인의 돌봄 없이는 더 이상 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셨거든요. 고모님의 마지막 소원은 인생의 후반을 살았던 마당이 잘 보이던 당신 집에서 떠나고 싶다고 하셨던 것인데 꼭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끝내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저자의 시어머니와 고모님의 얼굴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아를레트처럼 고모님 역시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늘 마음보다 조금 더 냉정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고모님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듯이 웃으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누가 날 그렇게 씻겨주겠어. 누가 날 그렇게 먹여주겠어. 참 고마워. 그 말 속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묵묵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요한 결심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이었어요. 늙음과 이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을 단단히 살아내는 일, 그것이 곧 내 삶에 대한 존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지금 옳다 그르다를 판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가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이런 종류의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삶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인간의 의지를 더 깊고 다정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논의의 장이 열릴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우리 나무님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누구나 언젠가 떠나지만 그 날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남아있겠죠.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답게 고요하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아를레트와 저희 고모님 결심을 대신해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잘 떠나는 삶은 끝까지 자기답게 살아낸 삶이다.